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관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검찰 개혁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최대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게 징계위가 마치 결론 내린 것처럼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런 입장을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내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정책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징계위원회에 부정부당한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국민께 약속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법무차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마치 징계위원회가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게 아니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지다 보니 최고 국정책임자의 대통령께서 직접 공정성과 그다음에 절차 정당성을 언급하신 걸로 평가됩니다. 장 소장님께서 저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감찰위원회가 행정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죠.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라. 이제 와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징계위원회 열리는 것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직무배제 사유 6가지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감찰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말씀이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6명의 징계위원이 과연 추미애 장관의 뜻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정말 무슨 헌법학자라든지 아니면 변호사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으로 와닿는데 이것은 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 예정대로 열리게 될 경우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어제 지명이 됐고 오늘부터 바로 이제 출근하면서 업무에 들어갔는데 본인의 이제 주택 문제, 다주택이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변호 이력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차관을 찾다 보니까 검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이렇게 빨리 하려는 이유가 결국 윤 총장 거취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그 해임 의지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좀 사전에 우리 장 소장님께 말씀하셨던 그 법무감찰위원회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하나의 참고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돌이켜보건대 추미애 장관이 왜 이렇게 징계를 서둘렀냐에 대한 근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감찰에 관련된 지금 대면 감찰을 시도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 대면 감찰을 거부한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앵커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이 차관이 이번에 법무차관에 임명되는 그거는 비검사 출신으로서 6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안이 되게 이례적이고 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법무부를 안정화시키고 또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뭔가 중심을 잡고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또 절차 정당성을 유지할 만한 인사를 찾다 보니 이 과거에 법무부에 3년 가까이 법무실장이 일했던 84 출신의 이 차관을 임명한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부동산 문제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 차관 인사 정책과는 조금 동떨어진 인사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특히 원전 수사 관련돼서는 오늘 이 차관이 발언했던 것처럼 본인 징계 사유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좀 여쭤볼게요.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다주택을 가졌다라고 해서 공직자로 임명이 안 된다? 그것은 이 정부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 정부가 그런 사람을 고르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주택을 2채를 갖고 있는데 너 법무부 차관 시켜줄 테니까 너 주택 팔어?
이게 독재국가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입니까? 예. 저는 본인들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근데 그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난 다음에 빨리 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본인들이 약속한 것조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와대입니다. 저는 이 부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 변호 이력 논란 같은 경우도 변호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임계를 냈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요, 친정권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법률지원단에 속해 있던 분이었고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 준비팀의 실무실장이셨어요. 이런 분을 법무차관으로 하는 게 맞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공정성, 투명성을 얘기하는데 친정권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시면서 공정성, 투명성을 얘기하시는 게 예. 앞뒤가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리고 날짜 관련해서 어쨌든 윤 총장 측에서는 날짜를 재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내일 열릴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계속 날짜를 좀 미루고 싶어하고 법무부는 예정대로 치르고 싶어해서 이게 날짜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뭔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게 변수가 돼서 뭔가 이렇게 자꾸 줄다리기를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결과는 달라질 건 아닌 것 같은데 헌법상에 있는 방어권이 있잖아요. 네. 그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얘기입니다. 예. 징계위원 명단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검사징계법에 있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생활 보호기 때문에 못 알려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 절차적인 정당성을 얘기하시면서 헌법상, 검사징계법상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항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 좀 늦춰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명분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인지 결국에는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무장관과 법무차관 이 2명 외에 이제 검사 2명, 그 외부 인사 3명 해서 모두 7명인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논란거리가 윤석열 총장은 그 5명의 징계위원들 장관과 차관을 제한 알려줘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황이고 법무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 거부하는 논리는 활동이 침해될까 우려된다라는 거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건데 이 같은 이렇게 첨예한 또 입장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이 제기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했던 판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어느 학회에서 일을 했다든지 어떤 판결했다는가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비판적으로 보도를 내면서 예. 마치 법무부에 유리한 판결을 낼 것처럼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판결의 어떤 독립성과 양심에 대한 판결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네. 검사장급으로 검사 2분, 그리고 판사 1분, 변호사 1분, 그다음에 비법조인 1분인데 대부분 다 사회적 명망 있고 좋은 분들로 추천될 거기 때문에 네. 이분 한 분 한 분마다 징계위원회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실 거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거로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도 계속 뭐 기피권, 뭐 방어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징계에 출석해서 본인이 직접 징계위원들한테 소명하는 것이 이 국가적 혼란을 막는 본인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징계위원 공개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요. 윤석열 총장한테는 알려줘야죠. 본인에게는 그렇죠. 그래야 본인이 방어권을 보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라는 면은요. 너무 좀 안타까운 변명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검사징계법 17조를 봤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이런 수를 쓰면은 징계위원회 자체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징계법 17조의 사망과 사항을 보면은요. 윤석열 총장이 저 사람은 나에게 불공정한
그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아. 난 저 사람한테 이거 판단 안 받아볼래라고 하면은요. 기피 신청. 예, 사조에 의하면은 무조건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6명에 대해서 다 기피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저 같으면은요 만약에 명단을 안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다 기피 신청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윤 총장 측에서도 이제 당일에 기피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을 해서 내일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하기보다는 징계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징계위 결정이 나면은 만약에 저희가 가정을 해보자면은 이제 해임 쪽으로 결정이 나서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린다,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반발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적절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후에 좀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징계위원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 해임 결정이 나서 재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재갈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클 거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런 과정을 예단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수능도 오늘 끝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언론 발표에 보면은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거를 보건복지부 진행을 하는데 2년 전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4.8%에서 올해 2년 만에 13.7%로 3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위기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국가적 낭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논박이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 소장께서는 추미애 장관 오늘 SNS 보셨습니까? 예, 오늘 추 장관이 사실 이틀 전에 그 행정법원의 판결 직무정지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그 이후에 사실 추 장관이 좀 수세에 몰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퇴서를 일축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히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같이 이렇게 해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정치에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장관은요,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원죄가 있는 분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2004년도 인터뷰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불가피성을 상당히 역설했다. 예. 내가 탄핵 사유를 줄여도 체감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탄핵에 대해서 확신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 이제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리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겠다, 보호막으로 삼겠다. 이것은요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막장까지 가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 부끄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민주적 통제를 하라고 그랬지 법무부 장관이 자의적 통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하라고 그랬지 통제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통제는요 법률과 제도, 규정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냥 감정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현재 상황과 관련한 정치과의 반응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국회는 또 입법의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우리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또 미래의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12월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제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로 민주당도 약간의 뉘앙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사퇴하라 이것보다는 이제 검찰 개혁 쪽에 약간은 더 방점이 실린 것 같고요. 특히 공수처 출범을 연내에 좀 성과를 내겠다 이쪽에 좀 힘이 더 실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검찰 개혁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본질이 훼손된 면이 있거든요.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공수처 출범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통과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공수처 출범한 이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 권력으로 폐해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법률 통과 및 입법 조치를 진행할 거라 보이고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검찰이 좀 더 국민의 검찰 그리고 또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검찰로 다시 바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에 뭐를 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한 그 직업 선택의 자유고 또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지금부터 정치할 계획을 가지고 검찰총장 직무를 행사한다 이런 공격을 받으니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이미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그 점을 한 번 더 분명히 해주면 훨씬 더 본인의 어떤 이 검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이 더 분명해지겠다. 그런 취지의 조언이었죠. 예, 장 소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니다도 아니고 일정 부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 셈법이 과연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최근에 뭐 윤석열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덩달아서 이제 국민의힘도 상승세가 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박가영 앵커가 이슈폴포를 통해서 분석을 자세히 해드릴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속내는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서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상황들, 일련의 그런 변화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 소장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생각은 보호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의 대선 후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은요, 여권으로부터 거봐라. 결국에는 검찰총장 지금 권력을 향한 수사, 국민의힘 야권과 짜고 지금 권력 이 정권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그런 거다. 본인 대권 후보 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분명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리두기 하면서 보호하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태년 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매번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검찰 장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져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 다 좌천시켰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줬습니다. 추미애 장관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는요 수사 지휘권 이런 거 다 남용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한 것도 잘못됐다. 사유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법과 규정 절차를 위반해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켰다. 이것은요 결국에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 개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사법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거 한 달 후에 다 시행이 돼요. 네. 그거대로 하면은요. 그냥 검찰 개혁 되는 겁니다. 공수처까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쫓아내면은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됩니까? 윤석열 총장이 과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뭘 저항을 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윤석열 쫓아내고 우리 검찰 장악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집권여당 원내대표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께 반론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위원회에서 직무 배제 및 징계 절차의 어떤 시급성이나 부당성에 대해서 말한 건 맞지만 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바로 며칠 뒤에 열리는 입장에서 직무를 배제한 것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지 예. 그 징계 관련 적정성 여부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6년 만에 시한, 그러니까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슈퍼 예산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이게 정부의 예산안보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2조 원이 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중진들 중심으로 이거 왜 합의해줬느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것은 오지랖 넓은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 부채가 너무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만큼은 분명히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대략 한 100조 원의 국채가 발행돼가지고 빚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재정 준칙을 빨리 정했으면 좋겠어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정말 부채 비율을 몇 %로 관리하느냐 이런 재정 준칙은 이 내년에는 꼭 준칙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예산안 통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 교수께도 네, 여쭤봐야 뭐 될것 장소희가 같은 의견이고요.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하기 싫어하는 증세 논의를 분명한 공유 탭을 통해서 시작해야 될 시기가 왔다.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험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